중국 경제가 추락하는 가운데 어둠의 산업이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수천 개의 기업이 문을 닫았으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붕괴하고 제조업은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국경 너머에선 새로운 경제가 태동하고 있었죠. 바로 거짓 폭력 그리고 돈으로 움직이는 사기 산업입니다. 국경의 잿빛 하늘 아래 5만 7천 명 체포라는 하나의 숫자가 중국의 안정이라는 환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미얀마 코강 코캉 특구 수갑을 찬 중국인들을 태운 차량 행렬이 조용히 국경을 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 소탕이 아닙니다. 중국 본토에서 흘러들어온 자금으로 운영되던 거대한 지하산업 그 자체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에 있는 것은 공장이 아닌 산업형 사기 공장입니다. 설계, 자금 조달, 운영까지 모든 것을 중국인들이 맡고 있죠. 거짓이 상품이고 공포가 연료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를 1대1로 협력이라 부르지만 세계는 그 실체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막대한 검은 돈과 정치적 침묵을 자양분으로 삼는 범죄 금융 네트워크라고 말입니다. 코강에서 미얀마어를 들을 수 없습니다. 오직 중국 표준어 만다린만 들릴 뿐이고 모든 가격은 위안화로 계산됩니다. 통화 내용은 마치 중국 경찰 드라마처럼 연출되죠. 고액의 IT 일자리를 미끼로 속아 넘어간 사람들. 이들은 국경을 넘는 순간 여권과 자유를 빼앗기고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공포 경제의 악몽 속으로 빠져듭니다.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암호화폐, 자금 세탁, 온라인 도박. 모든 것이 거대한 디지털 기업처럼 관리됩니다. 클릭 하나하나가 매출이 되고 거짓말 하나하나가 성과 지표 KPI가 되죠. 실패의 대가는 질책이 아닌 처벌입니다. 촘촘한 감시 카메라, 경비원, 전기 충격기. 이 모든 것이 범죄 공단의 생산 라인을 빈틈없이 가동시킵니다. 누군가는 사기 전화를 걸고 누군가는 바닥을 청소합니다. 모두가 이 거대한 범죄 공급망의 노동자일 뿐입니다. 인력 모집책, 교육 담당, 경비원, 자금 세탁책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묵인해 존재합니다. 그런 묵인이 없었다면 이 네트워크는 수년간 버틸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것은 마치 중국 경제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생산성이 아닌 관객 관시가 생존을 결정짓는 곳. 시스템의 침묵이 없었다면 이 모델은 결코 번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5만 7천 명의 체포는 시작이 아니라 오랜 무관심과 공모가 빚어낸 결과입니다. 아시아 전역의 수백만 피해자들이 평생 모은 돈과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앱을 통해 송금된 돈은 새벽이 오기 전에 암호화폐로 세탁됩니다. 이는 마치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자본이 전 세계에서 조용히 모습을 바꾸는 것과 똑같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는 자들은 끔찍한 폭력에 직면합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수용소로 팔려가고 어떤 이들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생존자들은 강제 노동과 고문을 증언합니다. 인간의 가치가 훔친 금액으로 매겨지는 그림자 경제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경영, 회계, 채용, 보안까지 갖춘 완벽한 범죄 경제 생태계입니다. 선전이나 광저우의 웬만한 기업과 다를 바 없이 운영되죠. 이런 활동이 단순히 운만으로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권력층의 비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관리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면 정의는 그저 피해 통제를 위한 도구로 전락할 뿐입니다. 5만 7천 명의 용의자 체포는 이 범죄 경제가 국가 경제의 일부가 되도록 방치해온 시스템의 거대한 규모 구조, 그리고 암묵적인 침묵을 보여주는 산증인입니다. 이 사기 제국은 단순한 지하 범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만을 수출하는 산업입니다. 철강, 의류,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사기 역시 중국의 수출품이 된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이곳을 와이파이가 터지는 지옥이라 부르고 분석가들은 중국 경제와 도덕의 붕괴가 현상화된 것이라 말합니다. 생산성이 있어야 할 자리를 탐욕, 은폐, 조작이 대신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카메라가 돌고 제복 입은 이들이 행진할 때 중국 정부는 악몽이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코강은 중국 경제의 거울일 뿐입니다. 화려한 무대 조명 아래서 발전하는 듯 보이지만 그 뒤에선 가상의 붕괴를 숨기고 있죠. 5만 7천 명의 체포는 승리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자백입니다. 이 사기 산업들은 조직적 침묵을 먹고 자랐습니다. 수년간 대놓고 사람을 모집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물류망을 구축하는 동안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신뢰의 위기가 만연할 때까지 말입니다. 당국은 이를 정치적 결단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결단이었다면 인신매매와 피 묻은 돈의 세탁을 방조하는 은행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개혁 대신 보여주기식 연설과 야간 송환 쇼만 벌어집니다. 책임은 국경을 넘나드는 현금처럼 이리저리 전가됩니다.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산업이 되고 묵인이 정치가 되면 그 경제는 이미 구조적으로 실패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 단속을 도덕적 성공이라 자평하지만 실상은 그저 20곳을 잃은 생산시설을 정리한 것뿐입니다. 5만 7천 명이라는 숫자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무시에 익숙해진 시스템이 낳은 산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체포된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국민들이 자신의 돈과 신뢰 금융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느냐입니다. 청소가 정의는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보상받고 범죄자들이 처벌받으며 자금이 투명하게 추적될 때 비로소 중국 경제는 도덕적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5만 7천 명의 체포는 불꽃일 뿐 우리가 지켜봐야 할 화염은 바로 진실입니다. 이 사기 제국의 종말은 중국의 다른 위기들과 마찬가지로 침묵이나 선전이 아닌 공개적인 진실과 자금의 투명성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 한 세계는 코강을 단순한 국경이 아닌 오늘날 중국 경제 메타포 은유로 바라볼 것입니다. 5만 7천 명의 체포로 국경이 조명받는 사이 중국 본토 깊숙한 곳에서는 수백만 개의 불빛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차이나 드림을 믿었지만 지금은 빛과 절망 사이에 갇힌 꿈만 남았습니다. 매달 주택대출로 5천 위안을 냅니다. 공무원인 그들의 월급은 고작 4천 위안을 조금 넘습니다. 절반만 팔린 아파트 단지 집주인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언니 괜찮아요? 요즘 시장이 다 이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답합니다. 휴,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 정말 후회돼요. 몇 년 전 200만 위안 넘게 주고 산 집이 지금 130만 위안에도 안 팔려요. 100만 위안 넘게 대출받고 매달 5천 위안 이상 갚고 있는데 아직 28년이나 남았어요. 70만 위안이 넘는 이자는 그냥 증발한 거죠. 결국 집도 없고 돈도 없게 생겼어요.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이 집 180만 위안 가까이 주고 샀어요. 지금 얼마에 팔리는지 아세요? 70만 위안이요? 29년에 광동에서 산 집입니다. 한 집주인이 공유합니다. 드디어 1제곱미터당 1천 위안의 시대가 왔습니다. 몇 년 전에 이런 말 했다면 미친 사람 취급받았겠죠. 하지만 정말 현실이 됐어요. 최근 동료들에게서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집이 안 팔려서 대출금을 못 갚겠어. 엄마, 우리는 부동산 시장에 마지막으로 뛰어든 상어였던 겁니다. 또 다른 집주인입니다. 100만 위안에 산 집을 지금 중개인에게 70만 위안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40만 위안을 제시하더군요. 중개인이 묻습니다. 파실라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입니다. 안 팔면 집값 하락에 고통받고 팔면 손해에 고통받고 정말 비참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140만 위안 넘게 주고 샀는데 지금은 30만 위안 남짓, 110만 위안 손실. 집주인들은 패닉 상태입니다. 가구도 완비되어 있죠. 대부분 베이징과 가깝다는 이유로 베이징 사람들이 샀어요. 한 아내가 말합니다. 이건 남편과 제가 10몇 년간 아침 6시에 일어나고 밤 11시에 자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피 같은 돈이에요. 결과는 미완성된 공사장이었고요. 작년에 신혼집을 산 한 여성이 고통을 나눕니다. 저희는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100만 위안을 빌려 우한 중산구역에 280만 위안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계약금 30만 위안에 매달 콜비 700위안씩 20년 상환이었죠. 하지만 경제가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집을 산 직후 남편 회사가 파산했어요. 저도 실직했고요. 남편 월급 1보천 위안에만 의지했는데 패스트푸드조차 사 먹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 회사도 인원 감축에 들어갔고 그이도 실직자가 됐습니다. 가족 수입은 여영인데 대출금은 갚아야 했죠. 결국 집을 팔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 팔릴 리가 없잖아요. 가격을 낮추고 또 낮춰서 결국 230만 위안에 팔았습니다. 그렇게 집을 잃고 원금도 잃고 지금은 은행 빚만 남았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비극들은 더 큰 그림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중국 경제는 대침체에 빠졌습니다. 상황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고통받고 공장은 문을 닫고 상점은 파산합니다. 실업의 물결이 전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해고되고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대출에 숨이 막혀 심지어는 식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정한 생존의 위기가 이 나라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저는 인도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둥관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를 고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의 지치고 절망적인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다른 젊은 남성이 목이 메어 말합니다. 2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
어른들이 이렇게 우는 모습은 본 적이 없습니다. 무력감과 절망의 눈물입니다. 결혼 생활도 순탄치 않습니다. 많은 부부가 하루하루 가정을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워합니다. 수입 부족 불안정한 직장 남편의 사업 실패 주택과 자동차 대출의 부담, 이 모든 것이 그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결국 견딜 수 없는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혼을 선택합니다. 음악한 네티즌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저는 상하이에 있습니다. 낮에는 배달을 하고 일용직도 했죠. 하지만 지금은 주문이 적어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오토바이도 팔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낼 수 없거든요. 지금은 다리 밑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도 있고 전기도 있고 강아지 둥지가 제 동반자입니다. 다리 밑은 불안정한 삶의 축소판입니다. 배달원 건설 노동자 신입생 전기기술자 트럭 운전사. 그가 말합니다. 차도 없고 대출도 없습니다. 법만큼만 쓰고 혼자 벌고 혼자 삽니다. 그런데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가뿐합니다. 음악 많은 사람이 신용불량자가 850만 명에 불과하다고 믿지만 진실은 더욱 잔혹합니다. 그 숫자는 작년 10월에 멈췄습니다. 빚이 줄어서가 아니라 당국이 발표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액 소비 제한 대상자는 실제 4천만 명에 달합니다. 공식 통계의 5배죠. 연체자까지 포함하면 중국에는 약 4억 명이 빚을 지고 있고 8억 명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대출을 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3명 중 1명이 빚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주택, 자동차, 은행, 신용카드, 하파션. 그들은 빚을 떼먹으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꿈이 있고 직업이 있고 가족이 있던 평범한 국민입니다. 팬데믹으로 실직한 사람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아픈 가족을 살리기 위해 돈을 빌린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갚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생활비는 수입을 앞지르고 물가는 치솟는데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신뢰도 사라졌습니다. 채무자라는 낙인이 찍힌 이들은 그저 경제 폭풍 속에서 살아남으려 발버둥 치는 평범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850만이라는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그 뒤에는 수억 개의 절망적인 이야기, 빚에 무너진 가족 악인이 아니라 삶의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어 결국 갚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갚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